자, 오늘은 배뇨의 요구 중에서 배변 요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영양 요구가 있는 대상자들 어떻게 어세스먼트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보았고요. 대표적인 중재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실습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했죠? 네? 위관 영양에 대해서 했었죠? 그렇죠? 영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간호중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그렇죠? 간호사의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물론 본인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경우에도 물론 그런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경구로 영양 섭취를 못하는 경우에 위관 영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위관 영양을 할 때 우리가 위 잔류액 먼저 내가 지금 영양 주입을 하기 이전 시간에 주입됐던 영양액이 충분히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기준이 있었죠. 시린지로 역류를 해봐서 아스피레이션 해봐서 몇 cc 이상 나오면 소화가 안 된 걸로 간주한다고 했나요? 네? 5cc? 50? 확실해요? 50 확실하다. 손 들어보세요. 응? 50 이상이 나오면 소화가 안 된 걸로 간주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동의한다. 동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몇 cc야? 지금 2명 동의했어? 2명도 굉장히 매우 약하게 동의하네. 이렇게 번쩍 들고 동의를 해야지. 나머지 제가 지난 실습 시간에 공부해 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50cc 이상이 나오면 물론 그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이 되면서 그런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정한 기준들이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이 공통적으로 기준으로 삼자 했던 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했던 핵심 기본 간호 술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화가 안 된다는 기준이 되는 양은 50cc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0cc 이상이 나왔어요. 나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스피레이션 해봤던 위액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예, 다시 넣어줘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위 내의 산도 유지를 위해서 그대로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영양 섭취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게 몸 안에서 대사가 되고 그 대사의 노폐물들이 이제 소변 또는 대변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대변을 통한 그런 배설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설 요구에 대한 것 중에 이제 배변의 요구인데요. 이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사실 줄은 많지만 즉 종류는 많아 보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장 배설의 기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고 장 배설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렇죠? 장애가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지 그 종류 그리고 왜 나타나는지 정도를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역시 다시 간호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중재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간호 중재 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쭉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배설과 관련된 구조와 기능들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기초 과목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이미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가학습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배설에 있어서 배설 장애 중에 하나인 뭐 변비나 혹은 뭐 복부 팽만 가스가 찼다든지 했을 때 이제 중재 이런 걸 할 때는 이
위장관 중에서도 대장, 소장, 특히 대장의 해부학적 구조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대장에서는 주로 수분이 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대장의 운동이 더디고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노폐물이 대장 내에 정체돼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노폐물에 포함된 수분은 지속적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분은 계속 흡수되고 장내에 남아있는 그 노폐물 덩어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겠죠. 점점 더 단단해지고 배출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문과 마찬가지고요. 고전에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에서 이 대장이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인 끝에는 시그모이드 콜론이라 해서 S자형으로 돼 있으면서 렉툼과 연결이 돼 있죠. 이 시그모이드 콜론의 모양 때문에 오늘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 배변이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경우, 특히 이제 컨스티페이션, 변비가 생긴 경우에 우리가 관장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렉툼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을 해서 단단해진 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그 변이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중재인데, 그럴 때 환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위를 취하게 돼요. 라테랄 포지션 취하게 되는데요. 그 라테랄 포지션 중에서도 특히 레프트 라테랄 포지션을 취하도록 권장하는데, 그 이유가 이 시그모이드 콜론의 모양 때문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구조들 통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고, 배변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배변 반사. 분변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변이를 느끼게 되고 장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변이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추후에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줄 때는 이런 배변 반사를 활용한 중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살바 매뉴버도 함께 우리가 배변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배변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장 내에서의 운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장의 운동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연동운동. 연동운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연동운동이 한 가지는 아니죠? 처음 듣는다는 듯한 얼굴 표정이네. 연동운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복합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연동운동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장음을 청진해서, 그렇죠? 장음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통해서 장의 연동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이 운동력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스탈 무브먼트에 대해서 그림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배변이 이루어지는 기전들입니다. 이거는 자가학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연령이 있겠죠. 연령.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영아인 경우에 연동운동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사춘기의 특성은 대장의 성장이 빠르다. 섭취량이 증가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동운동 저하되고 장 점막의 흡수 속도도 저하되고 기능이 굉장히 느려지고 힘도 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요. 배변 조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고, 시기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배변을 촉진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섬유소가 포함된 그런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가스 생성을 잘 하는 그런 음식들이 또 뭔지를 알아야
나중에 뭐 가스가 차서 복부 팽만이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변 시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변 요구가 있는 우리의 대상자를 케어할 때 아주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에요. 환자가 낙상 위험이 있어요. 낙상이라는 건 뭐예요? 뭐 침대에서 떨어진다든지 걸어가다가 넘어진다든지 미끄러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외상의 위험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제발 화장실 간다고 움직이지 말고 침대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넘어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료진 또는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 뭐 간병인부터 시작해서 요양보호사, 뭐 심지어는 보호자까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혼자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게 금기가 아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대상자는 본인이 스스로 화장실을 가서 스스로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일단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화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변에 있어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변을 할 때 이렇게 웅크린 자세 있잖아요. 사실 우리 양변기에 앉은 것보다 이 땅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그게 복압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배변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자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변을 보세요 하는 거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누워서 대변 보라 그러면 볼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일단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변 시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의 대상자들이 배변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할 때에는 배변을 촉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였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 상태는 이제 태아가 커지게 되면은 이 직장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장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변비의 위험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임신 이런 것도 배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특정 검사도 배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 내시경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장내에 대변이 있으면은 직장에 혹은 대장의 벽에 어떤 병변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검사 목적으로 관장이라는 걸 합니다. 장 내에 있는 대변을 다 씻어내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을 먹기도 하고 그 좌약 같은 걸 넣기도 하고 그러면 평소에 나의 배변 양상대로 대변이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물처럼 나올 거예요. 씻어져서 나오고 이런 검사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륨 에네마라는 게 있는데 이 바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X선을 통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성분으로 구성된 그 변비약이나 그러니까 관장약이나 이런 것들 치료적인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얘가 특징이 제대로 배설 안 되면 이제 단단해진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륨 에네마 또는 바륨을 먹고 대장을 찍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된다. 그럼 그 다음에는 평소에 나는 항상 무른 변을 봤던 사람도 배변 양상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변 보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정 검사. 또 수분 섭취. 상식적으로 수분은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죠? 예. 왜요? 수분 섭취하고 배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많이 먹으면 왜요? 배변이 일어나는 게 쉽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장 내에서 이 노폐물들이 이동하면서 수분이 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수분이 너무 많이 흡수돼 버리고 애초에 섭취한 수분도 적다. 그러면
이 대변은 굉장히 장내에 있는 변은 굉장히 단단해질 거고요. 단단해진 상태에서는 연동 운동으로 밀어내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에이누스 주변의 열상까지 이제 초래하고 뭐 치질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페인도 유발하고 그러면 더 변복이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배변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활동입니다. 활동. 마치 나는 아니라는 듯이 앉아있네. 그래, 앞으로 한번 보겠어요. 또 졸기만 해봐라. 활동은요. 특히나 이제 걷는 운동 있죠. 우리가 장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걷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소에 가스가 많이 차던 사람도 걷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좀 더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환자들은 어때요? 대부분 급성기 어떤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활동하는 것만큼 직장에 나와서 혹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큼 거동을 못할 것이고요.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입원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변비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장 운동이 저하돼서 뭐 변비가 생겼다던가 그런 환자들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변비약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음식 뭐 섭취, 수분 섭취량 느리고 섬유소 먹는 거는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막 배에 꽉 차 있는 거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운동이고요. 운동 중에서도 걷기가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도 마찬가지로 배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너무 수술한 자리가 아파서 자꾸 참게 돼요. 그러면 배변 제대로 못하게 될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에이너스 주위에 열상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치질 같은 그런 헤모로이드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또 불편하고 아프고 그러니까 또 변 보는 거를 두려워하고 참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심리적인 요인들. 스트레스 받는데 편안하게 볼일을 못 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아니면 또 그쵸? 배변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심리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고요. 또 개인적인 습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약물 중에는요.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배출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도 있고 거꾸로 설사, 다이아리아를 심하게 하는 환자들은 그 변이 웬만하면 수분이 많이 포함되지 않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쵸? 지사제 같은 약제들 이런 것들은 또 반대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의 영향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과 마취. 전신 마취를 한다는 거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성인간호학 개론 배우고 있죠? 예, 거기서 아마 다뤘을 텐데 전신 마취를 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기들의 운동과 활동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호흡을 못하게 해요. 호흡을. 전신 마취를 하면 자발적인 호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투베이션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게 되죠. 그런데 심장을 제외하고는 그죠? 심장. 뭐 예를 들면 그 간에서의 대사는요. 조금 이루어는 지겠죠. 그걸 완전히 막지 못하지만 심장 뛰는 거 말고는 장운동, 특히 장운동은 굉장히 많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한 이후에 수술을 하고 나와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합병증은 뭐라 그랬어요? 전신 마취 후에 환자들한테 올 수 있는 합병증이 뭐라 그랬죠? 처음 듣는다는 듯. 우리가 산소화 요구할 때 한참 얘기했는데 응?
그새 잊으셨어요. 전신 마취를 하면은 기도 내에 있는 실리아, 섬모 운동이 역시 마취가 돼서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온갖 먼지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얘네들을 우리 평상시처럼 자동적으로 묽은 가래든 진한 가래든 가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 배출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신 마취 후에 심호 기침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기관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비물들, 먼지와 엉켜진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폐렴이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뉴모니아. 포스트옵 컴플리케이션의 1번은 뉴모니아고요. 2번은 거동을 안 하니까 이제 장운동이 떨어지고 이렇게 변비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환자는 수술하려고 수술하기 전날부터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정도 금식을 했거든요. 그렇게 금식한 환자가 포스트옵에 수술 후에 첫째 날, 둘째 날 대변 한 번 못 본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금식하기 전에까지는 밥을 먹었잖아요. 그때 먹었던 밥은 아직도 장내에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야. 여하튼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은 장운동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당일날 하루 대변을 못 보고 건너뛰고 그 다음날 원활하게 또 원래대로 자기의 배변 양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양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전신 마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변, 즉 장 배설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형태로 생기느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개인마다 배변의 양상, 패턴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배변 습관이 저는 항상 늘 이틀에 한 번 보았어요. 혹은 3일에 한 번 보았어요. 근데 늘상 그랬던, 그게 변비가 아니라 뭐 이틀에 한 번씩 봤어요. 이랬던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하루 대변을 못 봤다 그래서 이 환자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건 아니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대상자의 평상시의 배변 습관이 어땠느냐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 대상자가 배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1학기 초에 개강하자마자 바이탈사인을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바이탈사인도 노말레인지라는 게 물론 있지만 평상시에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혈압은 어느 정도 되고 맥박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게 기준이라고 했듯이 배변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어떤 형태로 배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를 보자면 변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라고 이제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배변을 봤던 사람이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 봤다. 그러면 그건 배변 습관이 달라진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더 조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3일 만에 봤어요. 그 다음에는 또 더 늘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이제 일주일에 2회 이하다. 불규칙한 뭐 습관 제대로 안 먹고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또 주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변비. 그 다음에 변비에 대한 중재는 식후에 1시간 내에 규칙적으로 배변해라 이래요. 왜 식후에 배변을 권장할까요? 왜요? 생리학에서 안 배웠어요? 생리학에서? 지금 생리학 진도 뭐 어디 나와 있어요? 1학기 때 다 했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 응?
밥 먹는 거하고 대변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식후 1시간 이내에 배변을 권장한다고 돼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 이런 걸 권장한다 등등등. 운동하는 거 이건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약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변을 촉진하는 약물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팽창성. 팽창성이라는 거는 자기 덩치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변을 촉진하는 약제고요. 삼투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변비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대장 내에 있던 노폐물이 수분을 많이 뺏겨서 변이 단단해지고 얘가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삼투성이라는 건 약을 먹어서 이 수분이 흡수가 안 되게 거꾸로 수분을 가져온다는 의미거든요. 대변하고, 그러니까 즉 장내 노폐물하고 섞여 있는 이 약제가 하는 일은 고삼투압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물이 짠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삼투압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 안으로 이렇게 물을 억지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우리의 자연적인 신체 기전이나 그런 거에 실은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 삼투성 변비약을 쓰고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변비 이외에 배설에 있어서 변화 양상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분변 매복이라는 게 있어요. 피칼 인펙션. 인펙션이라는 거는 막았다는 뜻이거든요. 대장 안에 피칼은 대변 덩어리가 장을 막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변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변비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그냥 편의상 가로로 그렸어요. 여기가 에이너스예요. 여기 렉툼, 여기 콜론이에요. 그러면은 이쯤에 대변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얘가 연동 운동을 계속 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하고 여기에 계속 이제 쌓여서 있는 동안에 계속 수분을 빼앗기죠. 이 대변 덩어리는 돌처럼 딱딱해져요. 돌처럼 딱딱해지면서 여기를 막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비약을 먹고 섬유질 많은 거 먹고 뭐 해서 적극적으로 막 먹어가지고 이쪽에는 노폐물들이 말랑말랑해요. 근데 못 나가요. 이게 분변 매복이야. 매복이 뭔 뜻이에요? 숨어있다. 이렇게 막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장을 막고 있어서 얘가 못 나가요. 그러면 우리 대상자는 대변을 못 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대변을 보긴 봐요. 어떻게 해요? 요 틈새로 찔끔 흘러나와요. 요 말랑말랑한 변이. 그래서 대변을 찔끔 조금 보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배가 더부룩하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대변이 꽉 차 있고 혹은 가스가 차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변 매복이라고 해서 대변을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변비도 마찬가지죠. 뭐. 변비는 이렇게 보는 횟수가 띄엄띄엄 이렇게 된다는 거고, 분변 매복은 뭐 변비랑 다를 바는 없는데 장시간 대변 덩어리가 장을 막고 있어서 전혀 대변이 안 나오거나 혹은 나오더라도 딱딱한 변이 아니에요. 걔는 이렇게 흘러서 넘쳐서 조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량의 정상적인 그런 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설사성 대변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대개는 뭐 중환자실에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라든가 의식이 없는 환자들한테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실제로 먹은 만큼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간호사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분 섭취량 하면서 인테이크 아웃풋을 측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 대변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도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봤다. 아, 봤어. 오케이. 한 번.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충분히 잘 나왔는지 혹시 이런 분변 매복은 아닌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죠.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중재는 이 돌덩이 같은 딱딱한 거를 손가락으로 파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끔찍하지만 실제로 합니다.
누가요? 간호사도 하고 뭐 의사도 하고 해요. 이거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꺼내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장이라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점막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쇠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파낼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 천공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핑거 에네마라고 해요. 우리가 핑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변 양상의 변화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설사, 다이아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죠. 변비랑 반대예요. 장 운동이 너무 빨라서 장 내에서 수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를 않고 이 노폐물에 많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빠른 장 운동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환자는 뭐 배도 아프고 영양소 제대로 흡수 못하겠죠. 이렇게 다이아리아가 나오게 되면 수분만 소실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양분도 같이 소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 다음 변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fecal incontinence. fecal incontinence라는 거는 변실금이니까요. 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실금은요. 대변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변이 마려워요. 우리가 스핑터가 2개가 있어요. 알죠? 들어는 봤나? 스핑터가 2개가 있다. 렉툼에. 그쵸? 하나는 불수의적인 거, 하나는 수의적인 거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불수의적인 그 스핑터가 압력을 받게 되면 어머 화장실 가고 싶어 라고 우리가 변이를 느끼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서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조금만 참자 쉬는 시간까지 하면서 참고 있는 수의적인 스핑터죠. 조절이 가능한 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변실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쉽게 어떤 예가 있냐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이 정말 연세가 너무 많아서 노쇠해서 이제 댁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변을 조절을 못해서 옷에 묻힌다던가 하는 경우, 그런 경우 변실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내 가스. 장내 가스가 이제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장내 가스는 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스토마까지. 그래서 배는 점점 불러오고 불편하면서 장 운동은 안 되고 가스는 차 있고 그런 상태예요. 헛배가 부르겠죠? 이런 환자들은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해요. 복압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배도 많이 아프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가스가 나오고 에이너스를 통해서도 나와요. 그렇죠? 되게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중지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렉탈 튜브라 그래서 렉툼에 직접 튜브를 넣는 거예요. 관장을 할 때도 관장 튜브를 넣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빈 튜브를 꽂아 놓게 돼요. 그럼 장에 있는 그런 가스들이 이 튜브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뒤에서 보게 되는 그런 관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팩만. 이 팩만은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그냥 크게 뭐 절대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가스가 찼든 대변이 찼든 배가 부풀어 올라요. 업도미널 디스텐전이 있다. 우리가 신체 사정을 했을 때 복부팩만이 관찰된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복부팩만의 원인이 대변이 찼는지 가스가 찼는지 혹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복수가 찼는지 그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여하튼 팩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대장암이 있었다든지 어떤 외상을 입었다든지 해서 치료적인 목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장의 이동을 통해서는 대변 배출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로 에이너스는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지만요. 복벽을 통해서 대변이 배출되도록 경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장 전환술이라는 건데요. 스토마, 그래서 일레오스토미, 콜로스토미, 무슨 오스토미 그러면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 기관절개술 했던 거 뭐라 그랬죠, 이거? 응? 트라케오스토미라고 했죠?
그래서 오스톰이라고 누공을 만든다는 건데 이제 배설에 있어서 여타의 이유로 질병이나 다른 사유로 해서 정상적으로 장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배설이 불가능한 환자들한테 우리가 주로 복벽을 이용해서 길을 새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변이 복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공 누공을 만들어주는데 어디서부터 밖으로 빼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일레움을 당겨서 복벽으로 연결했다 일레오스토미, 콜론을 연결했다 콜론스토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장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장애루, 장애 이 구멍을. 그래서 그런 경우는 파우치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놔요. 주머니 같은 걸.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수의적인 조절이 가능한 스핑터를 만드는 기술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요즘에 3D로 인공장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어요. 수의적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이 파우치, 비닐 주머니 같은 거를 배에다 붙여요.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대변이 흘러나오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대변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변 양상의 변화 형태를 보았고요. 이 배변 요구가 있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 이 간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별표죠. 배변 요구, 배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평상시에 배변 양상 어떻게 됐는지, 대변의 특성은 어떤지, 먹는 건 어떤지 등등등을 쭉 어세스먼트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 사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부는 신체 사정할 때 뭘 먼저 하라고 배웠어요? 다른 부위, 다른 시스템의 신체 사정하는 순서하고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청진을 먼저 한다. 뭐보다요? 촉진보다. 타진도 타진인데 특히 촉진. 촉진이라는 건 우리가 복부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가해서 원래 그 환자의 장운동 상태가 더 자극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청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장음 청진도 해야 되고 시진도 해야 되죠. 복부 팽만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복부는 4분원해서 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스가 차 있는 경우에는 팀파닉 사운드가 들린다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 테이블에 보면은 각각 신체 사정을 할 때 시진을 통해서 뭘 보고 타진에서 뭘 보고 지금 그동안 다 우리 다루었던 내용들이에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변 양상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대변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미루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대변 색깔이 허여멀겋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쵸, 바일 주스가 제대로 섞여 있지 않을 가능성이에요. 바일 주스가 제대로 분비가 안 됐을 가능성. 그 다음에 시커먼색이에요. 뭐 커피 색깔이다. 그러면은 상부 위장 관계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얘가 소화 흡수 과정을 통해서 색깔이 약간 시커먼 대변이 돼요. 초콜릿 색깔 같은 대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장 관계 중에서도 저 위쪽 어딘가에 출혈이 있구나를 볼 수 있고요. 혈변, 멜레나라고 합니다. 멜레나는 이 혈액이 소화되기 전이에요. 소화 안 되고 소화 흡수가 안 된 상태로 배출이 되니까 하부 위장 관계에서 출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치질도 있을 수 있고요. 대변은 직장에 직경하고 비스무리해야 돼요.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평소에 나의 대변의 굵기가 어느 정도였는데 언제부턴가 손가락 굵기만큼 가느다라졌다. 뭘 의심하라고 배웠어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니, 분변 매복 말고 이렇게 암 진단할 때 암을 의심해 봐야 될 상황이 급격한 체중 저하, 그 다음에 대변 양상의 변화인데 그게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느다라질 때, 이거는 직장 내에 뭔가 메스가 덩어리 같은 게 있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로는 대변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 검사는 이런 자멸 검사, 오컬트 블러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숨어 있는 혈액이 없는지. 이거는 눈으로는 혈변이 아닌데
출혈이 소량 있는 경우에는 자멸 검사에서 포지티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혈변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암 검진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단 검사로는 이제 직접 시상법, 이거 말이 어렵지만 직접 들여다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직장 내시경, 뭐 장 내시경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이 내시경의 종류가 좀 다르고 우리가 그 검사의 이름이 어느 부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대개는 에이너스를 통해서 장 검사니까요, 여러분. 입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 내시경까지는 입을 통해서 이 내시경을 넣어요. 근데 장을 보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없죠. 소장 그 꼬불꼬불한 그 긴 소장을 내시경이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너스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게 되는데 환자가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시상법은 아까는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검사자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해요. 장 벽에 무슨 다른 병변이 없는지를 샅샅이 뒤지면서 확인을 하는 거라면 간접적인 거는 이런 바륨이라는 걸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런 걸 먹어요. 먹고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장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의 모양을 보면서 혹시 어디에 장이 좁아져 있다든지 무슨 덩어리 같은 게 의심이 된다든지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이런 식이에요. 바륨을 먹으면요.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콜론이죠, 콜론.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그 다음에 디센딩 콜론인데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연결되는 여기가 뭐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대변이 차 있든지 혹은 암덩어리가 차 있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막고 있구나, 길을 막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목표 설정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타임링, 시간 제한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두 번째, 측정 가능한. 그쵸? 그러면 자, 그냥 갑자기 수술 후에 변비가 생긴 환자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대변을 봤는데 변비가 생기는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의 이 배변 요구, 배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할 거예요. 한창민 학생, 가상으로 해서 본인이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변비가 있는 대상자의 간호중재. 그래서 이제 단기 목표하고 좋아요. 고마워요. 누가 했어도 비슷하거나 더 못했을 거야. 수고했어. 그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 이 환자가 한 5일 동안 대변을 못 봤다. 그럼 일단 단기 목표는 무엇을 해서든 빨리 그 변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게 1차 단기 목표겠죠. 그럴 때는 24시간 이내에 배변을 할 것이다 를 단기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장기 목표로 퇴원 전까지 지금처럼 원래 이 환자가 1일 1회 대변을 받던 사람이라면 그거 원 상태로 회복되는 그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간호 계획을 세우고 중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는 뒤에 나중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상 배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는 자세도 중요하고 배변 시간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장. 요거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배뇨와 마찬가지로 자가학습을 하시되 이 관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기본간호에서 해야 되는 술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이론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드리는 자료를 이용을 해서 자가학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배변 요구에 대해서 배변 요구가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어세스먼트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았고요. 배변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칠게요. 네.